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부채 폭발의 시간이라는 경고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최근 국제 외교 경제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다가오는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부제는 워싱턴의 부채 중독은 다음 글로벌 위기를 촉발한 것인가였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결론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지속 불가능하며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경제 위기뿐 아니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대사에서 초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지배 통화를 유지한 사례는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달러 패권과 군사력, 외교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부채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프랑스 역시 부채 위기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의회에서 소수로 전락한 가운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야당의 소비세 인하 요구가 겹치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프랑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채 억제를 위해 긴축 정책을 내놓자 야당 반발로 내각 붕괴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국채 금리 급등을 불러와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 글로벌 경제 이슈 상당수는 부채라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유통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국채를 떠안을 새로운 수요처, 즉 동맹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관세 전쟁을 벌인 이유 또한 국가 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한 시도였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수출입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 뒤에 결국 부채 억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가 부채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숨은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고프 교수의 경고처럼 부채 폭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은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사라져가던 바다숲이 10여 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560만 마리의 보라성게를 제거해 다시마 낙원을 회복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영리 환경단체 베이재단의 성과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재단과 잠수부들은 캘리포니아 센타모니카만에서 총 15,575시간 동안 잠수하며 보라성게 560만 마리를 망치로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33헥타르, 축구장 61배 규모의 바다숲이 회복됐습니다. 이곳에는 다시마 숲이 되살아나면서 다양한 해양 생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질이 개선되고 캘리포니아 왕새우가 복귀했으며 다시마 농어와 놀래기가 풍부해졌습니다. 홍성게의 생식도도 커져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 바다에는 길이 30m에 이르는 태평양 다시마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수달 남획, 화학공장 유입수의 오염, 불가사리 집단 폐사 등 복합적 요인으로 다시마 숲은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보라성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생태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적정 개체수가 1제곱미터당 2마리인데 실제로는 70마리에서 80마리까지 치솟으면서 다시마 숲이 사실상 전멸한 것입니다. 태평양 다시마는 바다의 쇠커이하라 불리며 하루 최대 60cm씩 자라고 탄소를 대량 저장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합니다. 동시에 800여 종의 해양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해안의 파도를 약화시키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마숲 회복은 단순한 생태계 복원이 아닌 해양 환경 전반을 지키는 핵심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게 제거에 현지 성게 어부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부터 하루 9시간씩 성게를 부수는 작업에 나선 베테랑 어부 테리 허직은 가장 많은 성게를 제거한 주역 가운데 한 명입니다. 베이재단의 톰 포드 대표는 테리 같은 어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부실한 성게를 제거하는 일이 오히려 성게 어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인간의 꾸준한 개입과 협력이 바다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5대5 중 하나인 이리호에서 기후변화와 오염이 맞물리며 유해 조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털리도시의 이리호 호수 서쪽은 녹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창궐해 호수색이 변했고 물가에는 링비아라는 남조류 사체가 머리카락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열대에서 주로 번성하는 링비아는 이제 온대 지역에도 나타나 부패 시 악취와 피부 자극, 심지어 동물 폐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녹조 대발생을 겪은 뒤 폐질환이 악화돼 지금까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당시 수돗물에 독소가 섞여 주민 50만 명이 식수를 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리오 서부 분지는 농장과 도시에서 흘러들어온 오염물질과 얕은 수심 때문에 녹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녹조 번성 시기가 앞당겨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독소가 관측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해조류의 진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링비아와 돌리코스 퍼뮴까지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조류인 돌리코스 퍼뮴은 더위와 추위 모두에 강해 생존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독소를 배출해 공중보건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녹조와 호흡기 질환의 연관성도 주목받습니다. 5대5 일대는 천식벨트라 불릴 정도로 천식 환자가 늘었고 연구진은 에어로졸화된 조류 독소가 폐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위해성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미국 정부와 오하이오주는 하수 처리, 비료 감축, 농업 관행 개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녹조 감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해조류 번성은 증가세에 있으며 경제적 피해는 미국에서만 연간 22억 달러, 3조 6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인체 위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류 독소가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 또 물고기, 농작물, 공기를 통한 노출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데이터 축적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후위기와 맞물린 유해조류 확산은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과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적 대화가 생중계에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불로장생과 노화 정복 기술을 화제로 삼으면서 장기 집권과 권력 유지 욕망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CCTV의 생중계 화면에는 시 주석이 예전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70세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다.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시 주석은 웃으며 금세기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핫 마이크 상황으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사적 대화가 전 세계에 공개된 것입니다. 1953년생 시 주석과 1952년생 푸틴 대통령은 모두 만 72세 동갑입니다. 두 정상은 각각 12년, 25년째 권력을 유지 중이며 헌법 개정을 통해 시 주석은 종신 집권,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집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후계자나 경쟁자 부재 속에서 건강과 장수는 곧 권력의 수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시 주석이 언급한 150세의 수명은 미국 기업가 브라이언 존슨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존슨은 고압 산소요법, 대량의 영양제, 아들의 혈장 주입 등 극단적인 실험을 통해 영노화를 시도하며 연간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수백 년을 사는 생물 연구를 바탕으로 2150년 이전에 150세 초장수 인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강조한 장기 이식 역시 과학계가 도전 중인 분야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동물 장기의 인체 이식 등 여러 방식이 실험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불멸에 가까운 결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 장기 이식 환자가 수개월을 버티지 못하거나 오가노이드가 장기 전체를 대체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고대 중국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49세에 생을 마감한 사례, 김일성 북한 주석이 120세 무병장수를 꿈꾸며 만수무강 연구소를 세웠지만 82세에 숨진 사례처럼 권력자의 불로장생 염원은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시진핑, 푸틴의 대화는 권력과 생명의 유한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온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셈입니다. 나노 바나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구글의 차세대 이미지 생성 모델, 정식 명칭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가 전 세계 AI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성 기능을 넘어 텍스트와 이미지를 하나의 단계에서 통합 처리하는 네이티브 멀티모달 구조를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모델들이 단순히 이미지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데 머물렀다면 나노 바나나는 물리법칙, 빛의 원리, 맥락 이해까지 반영해 사실적이고 일관된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특히 캐릭터 일관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입니다. 사용자의 사진을 195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등 다양한 시대 스타일로 변환해도 얼굴 특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미드전이나 오픈AI의 이미지 생성기가 처리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단순한 소품 교체조차 어려웠던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속도와 비용 또한 강점입니다. 4초에서 5초 만에 결과물이 생성돼 사실상 실시간 편집이 가능하며 비용은 이미지당 약 4센트에 불과합니다. 1000장을 만들어도 $40 정도로 창작자와 스타트업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8월 25일 기준 텍스트 투 이미지 아레나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비즈니스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제품 사진 한 장으로 럭셔리 잡지 광고, 지하철 포스터, 거리 벽화까지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은 광고 마케팅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방 사진이나 건물 스케치만으로 고품질 렌더링을 얻을 수 있어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런 혁신의 배경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가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알파폴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파어스, 수학 증명 능력을 강화한 제미나이 딥띵크 등이 나노 바나나의 추론력과 맥락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이미지 AI가 아니라 AGI로 가는 징검다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 바나나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무료 체험이 가능해 누구나 몇 초 만에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속도, 비용, 일관성, 맥락 이해라는 4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나노 바나나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광고와 디자인, 인테리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식 브랜드 맥도날드가 미국 외식업계의 오랜 전통인 팀 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맥도날드는 4일 미국 최대 외식업 이익단체인 전미 레스토랑 협회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1919년 설립된 이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팁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허용하는 정책을 꾸준히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외식 공룡 맥도날드는 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협회와 결별을 택했습니다.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CNBC 인터뷰에서 현재 외식업계는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모든 근로자는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팁에 의존한 임금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미국 외식업계는 오랫동안 낮은 기본급을 책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팁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운영비가 급등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고객과 직원에게 전거됐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반팁 운동이 확산된 배경입니다. 외식 결제 시스템 업체 토스트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9.9%였던 평균 팁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19.3%로 하락했습니다. 팁으로 생활비를 메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팁 임금 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맥도날드의 결정에 대해 불순한 속내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반 식당과 달리 맥도날드 매장은 고객이 직접 주문과 치우기를 맡는 구조라 직원이 팁을 받을 여지가 적습니다. 따라서 팁이 많은 식당과 인력 확보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 경쟁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반면 전미 레스토랑 협회는 강경합니다. 팁은 직원 수입 극대화와 저렴한 음식 가격 유지에 필요하다며 팁을 받는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27라고 반박했습니다. 팁 덕분에 오히려 많은 직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맥도날드가 팁 문화 개혁에 신호탄을 쏘았지만 미국 외식업계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팁 문화를 단기간에 뒤흔들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85년 역사의 맥도날드는 맥잡이란 용어를 낳을 만큼 저임금 일자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도날드가 이번에 팀 문화 개혁을 주장하면서 미국 외식업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자본주의 본산으로 불리던 미국이 최근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지분을 확보하며 전통적 자유시장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인텔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텔과 미국 모두에 매우 좋은 거래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거래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의 보통주 4억 3천여만 주를 매입해 지분 9.9%를 확보,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블랙록을 제친 겁니다. 케빈 해싯 NEC 위원장은 이번 거래는 반도체법을 통한 특별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히토류 채굴업체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우선주 15%를 확보했고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산과 조선업으로까지 시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로키드 마틴은 매출 대부분을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서 얻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일부라며 지분 인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조선업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이 자급자족해야 할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금 백악관에서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진행 중이며 미국이 중국처럼 보이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석유, 철도, 금융, 에너지 산업을 국가가 통제하는 전형적인 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역시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금융위기 구제금융과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당시 GM과 크라이슬러 지분 확보는 일시적 긴급 조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를 상시적 정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가 기업에 직접 개입하면 자본 배분 왜곡, 낭비와 부패,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산업 개입은 안보와 자급자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금 세계 경제 질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인간은 식물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빛의 주기에 정교하게 반응하며 이는 일상의 작은 현상에서도 드러납니다. 남성의 수염은 밝은 빛 아래에서 더 빨리 자라고 밤늦게 면도하면 아침까지는 수염이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체 리듬은 빛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집단적 시간 생물학 실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내에서 디지털 화면을 오래 보며 생활했고 수면 시간이 늦어지면서 낮의 생산성과 면역력까지 흔들렸습니다. 빛과 리듬의 불균형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미국 과학 전문 기자 린 피플스의 책 광합성 인간은 현대인이 빛 부족과 빛 공해 속에서 생체 리듬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저자는 불면증,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우울증 등 수많은 질환의 원인을 무너진 생체 시계에서 찾으며 그 배경에는 부족한 햇볕과 과도한 인공 조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특히 고령층 문제를 강조합니다. 85세 노인은 25세보다 무려 7배 강한 빛을 받아야 생체 시계가 정상 작동합니다. 그러나 동공수축, 실내 생활, 뇌기능 저하가 겹치면서 수면 장애와 인지 저하가 악순환처럼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ACC 요양원이 조명을 교체하자 입소자들의 수면 문제가 크게 개선된 사례가 소개됩니다. 기후위기 역시 빛 부족의 원인입니다. 산불 연기는 태양빛을 차단합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개발된 LED 조명은 낮에는 인공적으로 밝은 척하며 밤에는 지나치게 밝아 숙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낮에 햇볕은 부족하고 밤의 불빛은 과도하게 넘쳐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오전 20분에서 30분 햇볕 쬐기, 규칙적인 식사, 전자기기 노출 줄이기, 카페인 절제 같은 작은 습관 변화를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빛 공해를 줄이고 일조량을 고려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과 계절, 달의 주기에 맞추어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편리함과 기술 발전을 이유로 이 리듬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합성 인간은 우리가 잃어버린 태양의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빛을 관리하는 작은 선택이 건강과 행복을 회복하는 길임을 일깨웁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열쇠로 후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동, 식습관, 인지훈련이 주요 방법으로 강조돼 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향기를 통한 후각 자극이 뇌 구조와 기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와 스쿠바대 공동연구팀은 건강한 여성 50명에게 한 달간 장미 향유를 뿌린 옷을 착용하게 하고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 회상, 자기 성찰과 연결된 후방 대상피질의 회색질 부피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편도체와 안화 전두피질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향에 반복 노출될 경우 감정 반응보다는 기억, 의미 회로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해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연구팀도 고령자 60세에서 85세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장미, 오렌지, 라벤더 등 7가지 향기를 순차적으로 맡게 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점수가 대조군보다 2배 높았으며 기억과 감정을 잇는 갈고리 다발의 연결성이 강화됐습니다. 연구진은 향기가 뇌 속 신경회로의 배선을 튼튼하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효과는 후각 신호 경로의 독특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여러 단계를 거쳐 처리되지만 후각은 코에서 곧바로 해마와 편도체로 전달돼 기억, 감정 회로를 직접 자극합니다. 실제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비정상 단백질이 뇌 전체로 확산되기 전 후각구와 해마 등 후각 경로에서 먼저 축적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후각 기능 저하는 치매의 초기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에 따른 차이입니다. 국제학술지 바이올로지 발표에 따르면 후각이 떨어질 때 남성은 실행 기능이, 여성은 공간적 사고력이 먼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방 대상피질을 활성화하는 향기 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을 줄이고 기억 기능을 보호하는 신경 보호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집에서 간단히 시행 가능한 아로마 브레인 헬스 테스트를 선보였고 펜실베니아대의 후각 기능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도구로 활용됩니다.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향을 맡고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치매나 파킨슨병 조기 진단에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옷이나 공간에 은은한 향기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향상은 물론 정서 안정과 신체적 반응 개선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운대 신경과학과 레이첼 헤르츠 교수는 후각은 즉각적으로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는 호흡, 염증 같은 생리 지표에도 변화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향기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 뇌 건강을 가늠하는 조기 지표이자 치매 예방의 열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난징대 연구진이 일반 유리창을 태양광 발전 장치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이들이 콜레스테릭 액정의 다층 구조를 활용해 투명한 태양광 집광기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논문은 국제학술지 포트닉스에 게재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회절형 태양열 집광기는 유리창의 외관을 해치지 않고 햇빛을 선택적으로 유도해 창문 가장자리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제1저자인 장드웨이 박사는 콜레스테릭 액정 필름의 구조를 정밀 설계해 원형 편광을 선택적으로 회절시키고 이를 유리 내부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집광기들이 낮은 효율과 시각적 왜곡 문제를 안고 있었던과 달리 CUSC는 평균 64.2%의 높은 가시광 투과율과 91.3%의 색 재현 지수를 달성했습니다. 녹색광 에너지의 최대 38.1%를 창문 가장자리에서 수집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유리와 구분되지 않는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장성이 뛰어나 2m 너비의 창문으로 제작할 경우 태양광을 최대 50배까지 집중시켜 에너지 수집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전지 사용 면적을 최대 75% 줄이고 재료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미래 친환경 건축물 설계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실험 단계에서도 성과가 확인됐습니다. 폭 2.5cm의 시제품이 실제 야외 햇빛에서 10mW 팬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으며 갈륨 비소 기반 고효율 전지와도 호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웨이후 난징대 교수는 CUSC 설계는 건축 환경에 태양광을 심미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광대역 효율과 편광 제어를 개선하고 농업용 온실이나 투명 디스플레이 등 건축 외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도심의 평범한 유리창들이 곧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